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 교수의 고시행정학 3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행정학 연구의 대략적인 시대 구분부터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 구분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행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개의 시대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18세기 말엽까지, 1887년까지, 1929년까지, 1940년대까지, 1960년대까지 이렇게 6개의 단계로 나눴고 각 단계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드릴 예정인데, 혹시 강의가 길어지게 되면 이것을 일부 분리를 해서 4강에서 앞부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그리고 통치라고 써놨는데, 이때는 정치인이 행정인이 개념이 별도로 성립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치하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 왕이 생각나시죠? 예, 왕이 정치고 행정이고 사법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는 절대 군주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모든 게 다 내 거란 이야기입니다. 네. 모든 게 다 내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왕권 신수설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던 것 중에 왕의 권한은 결국 신이 내리는 거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혹은 중농주의가 강조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해외 무역이죠. 그 해외 무역도 특히나 식민지와의 무역 거래가 많았을 때입니다. 식민지를 거느릴 정도로 군사력이 막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농주의라고 하게 되면 농업을 중시함으로써 백성들이 고루 잘 먹고 일단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도록 노력했던 게 중농주의였죠. 자, 제가 대부분의 유럽 국가라고 그러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만은 예외였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00년 전쟁, 30년 전쟁이라고 그래서 구교와 신교, 기독교의 구교, 카톨릭과 그 다음에 신교가 싸우면서 국경지대로 설치한 데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였고,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거의 300개의 작은 공국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공국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하게 되면 왕, 또는 지네들 마음대로 제왕 이렇게 두고서 다스렸던 게 그때의 국가였고, 이 공국의 경우는 국가의 원수가 공이죠. 무슨 공. 우리나라 같으면 왕자, 조금 더 나오면 태자, 또는 왕의 또 다른 자식인 대군, 이런 정도가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나라가 300여 개로 나뉘다 보니까 그만큼 작았고 군사력을 가질 만한 인력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식민지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못 꿨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자원만이라도 제대로 개발해서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연구했던 것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서 발달했던 관방학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이 관방학이라는 용어만은 기억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19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근대 입법국가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동그라미 정치라고 말씀드렸고 세모 행정입니다. 자, 이제 정치 속에 행정이 잉태된 겁니다. 아직 독자적으로 나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때 왜 입법부의 권한이 행정부의 권한보다 크게 됐느냐? 요건 이제 1789년 18세기 말에 등장했던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귀족계급의 거의 85%가 몰살합니다. 그리고 시민계급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으로 만들어진 의회인데 온갖 권한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보다 훨씬 컸을 때고 아직 정치 속에서 행정이 출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뭘만 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역할만 담당합니다. 그걸 이제 현상 유지라고 그러죠. 발전이 아닌 현상만 유지하는 거. 치안, 국방, 외교, 징세, 과세, 세금 걷는 거죠. 치안, 국방, 외교, 징세. 요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꼭 외워두시고 네 가지를 심심하면 입으로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 치안, 국방, 외교, 징세, 치안, 국방, 외교, 징세. 이 네 가지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행정의 현상 유지 기능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했을 때 치안, 국방, 외교, 징세 이외에 교육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현상 유지입니다. 발전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발전을 위하려면 교육도 해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되죠. 그래서 현상 유지를 위한 게 치안, 국방, 외교, 징세입니다. 머릿속에 꼭 담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87년부터 이제 1929년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28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따로 그렸습니다. 요건 정치고, 동그란 건, 세모는 행정입니다. 예, 어머니 배에서 나와 품 안을 떠나 이제는 독자적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독자적으로 살아보겠다. 자, 행정이 독자적으로 살아보려면 어느 정도 커야죠. 네, 그래서 1887년 우드로 윌슨이라는 학자가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 행정의 연구가 본격적인 행정연구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던 겁니다. 요 우드로 윌슨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만세 운동했죠? 예. 그때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돼서 3.1 운동 우리가 했을 때 대통령이 돼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을 하자. 예. 그래서 우리도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 대통령이었습니다. 행정의 연구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연구는 정치와 분리해서 행정의 독자적인 연구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정치가 떨어졌죠. 네. 그래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자율성 등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네, 니네가 시키는 대로만 안 할 거야. 엄마 나도 컸는데 이제는 내가 내 거 스스로 결정해 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헛소리를 했습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정치와 행정은 별개의 것이다. 이건 뒤에 가시면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죠. 네, 정치와 행정은 별개의 것이다.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떨어지자. 정치와 행정은 별개의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 국사 공부하셨을 때 많이 들어보셨던 거 이기 이론론이다, 이기 이원론이다, 주기론이다, 주리론이다, 이기 이론론 쪽 이원론이다, 하여간 굉장히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 똑같습니다. 이와 기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정치와 행정이 같으면 이론론이고 정치와 행정이 다르면 이원론인 겁니다. 네, 정치와 행정이 다르면 이원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원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행정에서는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행정의 기능이 뭡니까? 정치가 정해준 목표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거다. 그러면 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가 간섭 말아라 합니다. 네, 독자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행정의 역할을 설명하는 이론을 행정관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론 하게 되면 행정은 관리만 하는 것. 그럼 누가 하라고 정해주는 거냐? 정치가. 행정은 그것만
관리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 이원론입니다. 이 공사행정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는 이야기는 행정과 경영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일본 학자가, 원래 일본은 행정학은 별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행정학이 발달한 나라는 실제로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드로 윌슨이 중심이 돼서 행정의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밖에 없고, 독일이나 이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행정법은 발달하더라도 행정학은 별로 발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독일의 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일본도 기본적으로 행정학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자기도 밥숟가락을 한번 놓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행정 이원론을 기술적 행정학이다. 왜? 정치가 정해준 목표를 행정은 관리만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잘하면 되느냐?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 능률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잘하면 되느냐? 요것만 생각한다고 해서 기술적 행정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최근에는 시험 문제 나오질 않지만 가끔 언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1920년대 29년부터 1940년대 초반. 요건 이렇게 행정과 정치와 행정이 일부 교차된 지점이 있습니다. 이 교차된 점을 누가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정치가 할 거냐, 행정이 할 거냐, 아니면 같이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1929년 왜 저걸 들었습니까? 하게 되면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대공황, 모든 것이 멈추고 하루에 수십 개의 은행이 파산하고 증권회사가 파산하고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못 먹겠다, 못 살겠다 하고 나자빠졌던 때가 1929년 대공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공황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정치가 정해준 일만 하는 것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데가 어디냐? 행정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것도 어디냐? 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해서 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정치와 행정이 겹친 이 부분을 행정이 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하던 업무 중 일부도 행정이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행정의 입장에서 봐서는 행정이 정치가 하는 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이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봐서 정치와 행정이 하나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론론입니다. 이 공사행정 이론론은 역시 경영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야기를 뭐냐? 행정이 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기능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론론을 구분해서 부르는 것은 행정의 어떠한 점에 주안을 둔 겁니까? 강조를 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행정이 하는 일, 역할, 기능은 이거였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정치가 하던 일 중 일부도 행정이 합니다. 일을 합니다. 역할을 합니다.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치기능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구분했을 때 행정이 어떤 점을 보고 하는 거냐? 기능을 보고 하는 겁니다. 역할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시험지에 나왔을 때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두시면 혼란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요 통치라는 개념이 아까 제가 언제 있었다고 그러냐면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엽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때 통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치라는 개념을 안 쓰고 정치기능설이라고 쓰는 것이 보통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이전 시험까지는 통치기능설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왔습니다. 이건 정치기능설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아까 기술적 행정학을 정리했던 일본 학자가 이 정치기능설은 행정이 정치가 하는 기능까지도 하기 때문에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행정학은 정치와 행정이 떨어졌을 때, 기능적 행정학은 정치와 행정이 붙어서 행정이 정치가 하는 일 중에 일부도 하고 있을 때, 자, 여러분, 정치와 행정 관계가 떨어지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나올 찬스는 다시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행정학 공부하시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 1940년대 초와 1900에서부터 1960년 초까지, 이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정치와 행정이 떨어졌죠. 행정도 커졌습니다. 그렇죠? 크기가 커졌습니다. 자, 요건 1930년대 말부터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행정의 과학화를 주장합니다. 행정의 과학화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과격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연과학과 유사할 정도로. 행정은 사회과학인데 자연과학과 유사할 정도로까지 과학을 주장합니다. 그러려면 과학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 문제를 다루지 않아야 됩니다. 가치 문제는 다루지 않아야 됩니다. 자, 가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떨어져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행정 이원론이랬는데 앞에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행정이 할 일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 조직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협동 행위. 여기가 결과적으로 행정 행태설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구성원들의 협동 행위죠. 무엇을 위한?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한. 왜? 조직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데 그 목표에 동조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협동이 제각각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본다면 가치 문제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연구했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행태라는 말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 행태설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요거 처음에 행정이 독립해야 된다. 다시 행정이 정치기능까지 해야 된다. 정치기능 일부까지 해야 된다. 다시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가치와 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할 것은 붙어야 된다겠죠. 붙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1960년대까지 이제 현재로 오면서 그림은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행정이 정치를 거의 다 포함을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진국도 일부 이렇긴 했지만 주로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던 나라들입니다. 특히 식민지 경험을 거쳤던 나라는 대개 1945년도에 독립을 하죠. 자, 그런데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식민지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기들이 다 잡고 있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집행 기능은 식민지를 당한 식민지인에게 어느 정도 자리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어느 정도 발달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주도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봤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부를 때 행정부 위주의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부 위입니다. 이때 행정의 기능은 뭐냐? 단순한 정책 집행, 정책 결정 이것만이 아니고 국가 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까지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행정 역할이 엄청 커지는 거죠.
우리 박정희 시대 때라고 보면 되고 행정의 독재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거 그 다음 주제의 강의는 행정과정론, 행정의 이념, 행정 수요 이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